러시아에게는 쉬운 승리가 되었어야 했어요. S-300 5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러시아의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중 하나의 대결이었죠. 레이더는 직접 드론을 공격하진 않지만 드론 접근을 감지해 S-300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겨냥해 발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러시아가 쉽고 작은 승리라고 예상했던 일이 결국에는 치명적인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승리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감시망 일부가 완전히 붕괴됐고 푸틴의 보이지 않는 무기 중 하나가 파괴됐습니다. 러시아 레이더 시스템의 최근 실패 소식이 1월 6일 전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전투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희귀 9S-32M1 레이더와 드론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레이더의 모든 탐지 방식을 우회해 9S-32M1을 직접 타격,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 레이더를 잃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으려는 지역의 하늘 감시 수단도 잃었습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러시아 레이더가 파괴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미사일, 전투기 등 항공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은 마드야르의 새들, 여단을 이끄는 로버트 마드야르 브로브디의 발표로 확인됐습니다. 공격은 우크라이나 412 네메시스 무인 시스템 부대가 수행했으나 브로브디는 이를 알리고 맥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드론 전쟁 인물 중 한 명인 브로브디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영상과 분석을 공유했으며 그의 해설은 종종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드론 공격들과 함께 제공됩니다. 포브스는 마디야르의 새들 브랜드가 우크라이나 무인 전쟁의 빠른 진화를 상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로브디가 자주 전장 분석가이자 최전선 영상의 전달자로 활동하는 가운데 1월은 이러한 드론 부대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로브디의 발언은 러시아의 레이더 시스템이 자신들이 막으려고 설계한 바로 그 유형의 위협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방어에 실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텔레그램에 따르면 드론 전문가들은 S-305 방공 시스템 웜 레이더가 2026년일 월 5일 도네츠크 지역에 묻혔다고 전했습니다. 브로브디는 이번 공격으로 파괴된 레이더가 소련 시절 제작됐지만 여전히 값비싸고 강력해 러시아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로브디는 평소처럼 우크라이나의 최근 성공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공격 드론 자체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브로브디는 중거리 타격 드론이라고만 설명했고 기종이나 모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목표물 타격을 위해 설계된 여러 전선 후방 드론을 운용 중입니다. 이 드론들은 단거리 1인칭 시점 First Person View 드론보다 훨씬 더 멀리 비행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화질 타격 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은 곳을 타격하는 시스템만큼 사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중간지대를 메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 내 지휘부, 병력, 물류 허브, 방공 시스템 등을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1월 5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20일 초 영상은 러시아 시스템의 노출 정도를 잘 보여줍니다. 드론은 눈에 띄는 방공 대응 없이 직선으로 접근하여 S-305 시스템의 9S-32M1 레이더 모듈로 보이는 곳을 타격합니다. 식별이 맞다면 그 레이더와 지원 방공포대는 작동 불능이 됐을 것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밀리타니의 보도를 인용해 이번 공격 분석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개된 영상 증거에 따르면 드론이 레이더의 안테나 모듈을 직접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로써 시스템이 거의 확실히 무력화됩니다. 드론의 탄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부 손상 정도와 인명피해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밀리타니는 이번 공격으로 레이더 셰시가 손상되고 승무원이 다쳤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영상 외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드론 공격에서 러시아 병사 사망이 없었더라도 마디야르의 새들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레이더 제거로 도네츠크 러시아 병사 대상 추가 공격이 가능해졌을 것입니다. 1월 5일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적었던 부분은 곧 다가올 사상자로 보충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드물게 레이더 기지가 파괴된 덕분에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될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레이더와 해당 레이더가 정보를 준 방공 부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9S-32M1은 매우 희귀한 레이더로 그 성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소 부족합니다.
하지만 밀리타니는 이 레이더가 러시아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새 좌표와 다중 채널 시스템으로 방공 미사일 유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 위협을 탐지해 방공 플랫폼이 대응 발사하도록 유도합니다. 도네츠크의 9S-32M일은 S-305 플랫폼으로 역시 러시아의 오래된 장비입니다. 밀리타니 씨는 이 레이더의 특징이 정확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렛은 이 시스템이 센티미터 대역 전자기파를 쓰는 코히런트 펄스 레이더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따르면 코히런트 레이더는 표적의 위상 이력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는 표적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도플러 주파수 정보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9S-32M일의 코히런트 펄스 레이더는 표적이 그 시야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일단 표적이 탐지되면 이 레이더는 접근하는 새로운 표적도 매우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위상 배열 안테나로 기계적 회전 없이 전자적으로 빔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작업이 줄어들면 표적을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레이더와 그 레이더가 보호하는 방공 시스템의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이 레이더는 또한 데이터를 받는 방공 플랫폼의 발사와 발사체의 제어도 담당합니다. 밀리타니에 따르면 9S-32M일은 최대 12발의 대공 미사일로 6개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관련해 9S-32M1, 이 전투기 등 최대 150km까지 탐지 가능하다는 것 외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탐지 사거리는 표적이 최소 5km, 즉 31마일 이상 고도로 비행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1월 5일 그 대단하던 시스템도 우크라이나 드론 접근조차 감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결국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9S-32MI은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드론에 효과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수마일 고도에서 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대한 지면 가까이 비행합니다. 브로보디 영상에서처럼 러시아의 9S-32M일은 미사일, 항공기에는 효과적이나 우크라이나가 증명했듯 드론에는 쓸모없습니다. 아마 그게 9S-32M일 이 희귀한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이 레이더가 너무 강력해 우크라이나가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특히 도네츠크 상공을 나는 드론은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이번이 우크라이나가 9S-32M을 격파한 두 번째 사례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4년간의 전쟁에서 마자르의 새들은 낮은 파괴율이 주로 러시아의 원인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가 구식이고 값비싼 레이더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 레이더가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깐 러시아 주장대로 9S-32M일, 이 완벽한 레이더라고 가정해봅시다. 거의 모든 것을 탐지할 만큼 강력하고 빠르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접근할 때마다 반드시 방공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도네츠크에서 9S-32M1, 이 파괴된 건 단순히 레이더만 작동 불능이 된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마치 눈을 잃은 것과 같아서 9S-32M1에 의존하던 S-305도 사실상 작동 불능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플랫폼 자체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말이죠. 이것은 의미가 큽니다. S-305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방공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 배치할 구형 항공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육군 인식에 의해 확인됐으며 해당 매체는 이 시스템의 주요 사양을 강조합니다. S-305는 나토 코드명 SA-12 글래디에이터 자이언트로 기동성이 뛰어나며 접근하는 표적에 대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공 플랫폼은 4가지 버전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버전을 퇴역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도네츠크 레이더 타격 이후 후속 버전들은 S-305E 레이더 탐지, 미사일 사거리, 기능성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도네츠크에 배치된 것이 플랫폼의 기본 버전이었다고 해도 9S-32M1 손실은 러시아가 이 시스템을 더는 보유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시스템은 4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제공하며 각각 표적 정보 전달 후 15초 이내에 발사 준비가 가능합니다. 데이터에서 파괴까지 전환이 매우 빠릅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S-300, 이 9S-32M1 등 레이더와 함께 쓰이면 점령된 도네츠크 상공은 우크라이나 전투기 등 항공기에 위험해집니다. 오디는 S-300V가 여러 나라에서 신뢰받아 구매된다고 덧붙입니다. 중국, 이란, 시리아, 이집트, 불가리아, 우크라이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남긴 S-300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매체는 이 시스템이 3명의 승무원에 의해 운용되며 단 5분 만에 배치할 수 있고 그만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딘은 S-305가 고폭 파편 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8의 속도로 9개의 M82SA 12B 대형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S-305의 일부 미사일은 잠재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배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QM82 SA 12B 대형 미사일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S-305가 접근하는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이런 능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에서 최소한 하나의 이런 방공 플랫폼의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마드야르의 새들이 도네츠크에서 최근 성공이 전쟁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타격으로 9S-32M1 레이더 파괴는 작은 일입니다. S-300 무력화엔 의미 있지만 우크라이나 판도를 바꿀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큰 문제는 1월 5일의 공격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공 플랫폼을 파괴한 사건은 2022년 2월 이후 성공한 여러 공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푸틴이 해결하지 못하는 방공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방공 플랫폼 손실만으로도 푸틴이 걱정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269개의 방공 플랫폼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러시아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방공 시스템을 더 많이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인가? 그렇게 하면 방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부터 정유소 등 주요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면 러시아는 손실을 받아들이고 방공 시스템이 지키던 점령지 우크라이나 지역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둘 것인가? 방어 가이츠는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노릴 수 있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유리해집니다. 러시아 방공 문제는 손실된 플랫폼이나 레이더 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급망 문제도 미사일 제조와 우크라이나가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 구축 모두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9월의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의 닥터 잭 와틀링은 러시아가 곧 방공 미사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2026년 2월 정점에 이를 전망입니다. 와틀링 박사는 이 부족 현상이 우크라이나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해 더 많은 목표를 타격하고 러시아 산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25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에서 바로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그런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미사일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족 현상은 점령된 우크라이나에도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워틀링이 언급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러시아가 파괴된 방공망을 필요만큼 충분히 대체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12월 한 기사에서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S-400 방공 플랫폼 건설은 중앙아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오는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400은 러시아 S-300의 업그레이드로 우크라이나가 최근 레이더 타격으로 무력화한 플랫폼보다 더 강력하게 설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I 잭 와틀링이 전합니다. 보고서에서 이 싱크탱크는 기존 제재의 강력한 집행과 새로운 제재 도입이 러시아가 S-400을 추가로 생산하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공급망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을 확대하고 집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와틀링은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제재를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꽤 명백한 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각국이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충분히 경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산 문제들은 러시아의 방공망 손실과 함께 빈틈을 만듭니다. 조지 바로스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연구원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강하게 타격할 기회가 많다고 말합니다. 바로스는 우크라이나 전장 초반 방어만 돌파하면 러시아 지역에 많은 취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은 적절한 무기와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뿐입니다. 아니면 도네츠크에서 방금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도네츠크주 점령 지역의 러시아 진지 공격 시 활용할 빈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푸틴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는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도네츠크를 넘기라고 압박해왔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말을 믿는다면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에서 아직 보유하고 있는 영토를 곧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주 그렇듯이
현실은 푸틴이 만들어내는 사건의 버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2025년 11월까지 도네츠크 점령을 위해 11년을 보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푸틴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시작된 침공 작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년간의 전투 후에도 도네츠크의 약 30%는 여전히 점령되지 않았으며 이 지역에는 견고한 도시와 정착지 요새 벨트가 있습니다. 이 요새 벨트는 러시아의 징역 시 큰 고통을 줄 것임을 시사합니다. 푸틴에게 도네츠크에서의 빠른 승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같은 규모로 공격을 계속한다면 2027년이나 2028년까지는 이 요새 벨트를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이 계속 지원한다는 전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일부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푸틴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는 도네츠크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레이더를 파괴해 그 주장은 어렵습니다. 2026년은 푸틴 주장처럼 안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느리고 꾸준한 징역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을 보유하자 이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 감시 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월 5일처럼 드론을 계속 효과적으로 만들고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도네츠크 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지휘소, 보급로, 그리고 병력 위치 모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 S-32MR 한 대 손실이 도네츠크 공격을 멈추진 않지만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이 더 많은 러시아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음을 푸틴 군대에 경고합니다. 충분한 안전한 항로가 확보되면 드론과 우크라이나 공중 전력이 도네츠크에서 전세를 뒤집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에게 맞서 싸워온 러시아 파르티잔 단체의 지도자가 사망한 것을 축하할 수 있겠죠. 적어도 푸틴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사망한 군 지도자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하자.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이 조작됐으며 러시아가 돈을 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도네츠크의 최신 소식을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